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3년 만에 올렸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점도표를 살펴보면 내년 말까지 최대 11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에 아무래도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에는 보통 미국 얘기를 좀 잘 안 하는데요. 예. 이번에 3년 만에 세계 그 기준금리국인 미국의 그 페드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예. 빚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이 좀 앞서서 진행되는데요. 혹시나 이 앵커께서 리드멘트에 이렇게 보면 네. 왜 3월 회의를 이렇게 뒤늦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 회의 결과보다는 이 빚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치중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특파원 연결했을 때도 그렇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 통화를 하기도 했었고 좀 중요한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거든요. 역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근데 이 문제에서 좀 이렇게 확산되느냐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월가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제 잊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증시에서 보면은 여기 확산되느냐, 그 확산되는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죠. 그래서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여기 확산 여부를 할 때 중국 입장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아주 유사일에 강도한 제재를 이렇게 억압했고요. 반면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맨 처음에 터질 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협조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라든가 일국 일제 체제를 구스론 영합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사회주의의 시진핑의 잃어버린 맹주 역할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푸틴의 입장대로 간다면 사회주의의 맹주 역할로서 또 하나의 꿈을 꾸고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조했다.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다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이거 하기는 어렵습니다는 대체로 시장 분위기는 원칙적으로 협조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자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설러번 패러다임이라든가 아티클 5를 보면 대만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과 함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나 사실 월가에서 보면 3년 만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되는 이렇게 시점에서 지난주에는 세인트 루이스 이렇게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는 이번 주에는 줄줄이 이런 연준의 이사들이 발언하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일전에 점도표에서도 매파적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3년 만에 금리를 올려 그동안 금리가 이렇게 낮아서 또 돈도 많이 해서 돈의 향연을 누렸던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빚의 복수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페드의 앞으로의 행로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관심사였던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일단은 러시아가 국채 이자를 또 지급을 했잖아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멋있는 행사를 3월 18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 3월 18일은 크림 합병을 한 지 8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좀 병합해서 3월 18일 날 크림 합병의 8주년을 기해서 사실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진 부분을 척 해서 자기의 휴양지 계열에 다시 한번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인데요. 구겼죠. 일단 전쟁도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3월 16일 날 러시아에서 보면은 디폴트에 대한 위험. 일단은 사실 디폴트와 모라토리의 차이점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은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갚지 않겠다. 채권 상환 유예입니다. 요건 이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디폴트는
원리금 상환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가 갚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채권자가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 표시 이자에 대해 또 유로 표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갚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월 16일 날 이렇게 갚았다고 해서 네. 계속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국채 부분에 대해서는 줄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 러시아는요, 네. 이 3월 달, 4월 달에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4월 달 지나가면 러시아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우로그 깔 때 이렇게 딱 보면 겨울에는 평탄한 지역에 얼지만 그래서 아주 단단한 지역으로 보이지만 이게 눈이 녹고 그러면 아주 진흙 이렇게 예. 나거든요. 그럼 러시아 탱크라든가 이런 쪽이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동토가 녹으면 굉장히 재정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 재정의 부담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재원 조달 측면에서 서방에 대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11일에 일단 넘기긴 했지만 줄줄이 3월, 4월 러시아 그 국채 만기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만 지났다. 디폴트에 대해서 완전히 위험이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니다. 아무튼 간에 3월 16일 날 디폴트 위험이 워낙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모면했다 하는 자체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점도표거든요. 네. 이 점도표에 나타나는 금리 예상, 이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 쓸 때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점도표, 이번에 점도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영국 교수도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는 점도표를 보면 3월 달 금리 인상 앞으로 6차례, 올해 7차례.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밴드폭이지 않습니까? 0에서 0.25인데 이번에 올려서 0.2에서 그렇죠. 0.5%인데 자, 앞으로 이렇게 6차례 더 올리면 올해 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점도표 예상에 따르면 3에서 4차례 올린다. 자, 그러면 이걸 고스란히 대응하면 2.75에서 3%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점도표대로 간다면 미국 국민들이 화들짝 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미국의 금리가 내년에 3% 간다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3% 보면 일반적으로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는 미국에 보면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예. 이게 사실 그 신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2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네.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6%에서 7% 가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쓴다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주택담보대출이 6에서 7%가 화들짝 놀래볼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 문제, 빚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 점도표는 얼만큼 구속되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FOMC 멤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향후에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어떤 경로, 옵티멀 컨트롤, 최적 통제 준칙해서 옵티멀 컨트롤을 위해서 각자 의향 지수를 했는데 거의 중간값으로 하는 옵티멀 컨트롤 룰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력과 원칙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점도표는 아시겠습니다는 매번 회의 때 나오는 건 아니고 3월 달, 네.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나옵니다. 경제 전망과 함께 닷플로트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점도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6월 달에 6월, 나오겠죠? 네. 그럼 6월 달에는 자, 이대로 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3월에서 네. 4월, 5월까지 이제 6월까지는 반영을 못할 거로 봅니다. 3, 4, 5월, 3월 달은 뭐냐면 지금 FOMC 회의가 15에서 16일 열렸으니까 예. 3월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3, 4, 5의 월간 데이터,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지표. 고용과 물가 지표는 대부분 월별 지표거든요. 네. 이 지표를 보고에 따라서 사실 6월 달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그 언론들이 마치 내년에 금리를 3% 예. 올린다. 기정사실에서 쓰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속력과 이행력과 이런 것이 사실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 앵커가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이 정도의 말을 지키려 하는 도의적 책임 이외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구속력과 이행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3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초에 열렸던 전미경제학회에서 적정금리 논쟁, 이게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적정금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가이드라인을 할 때는 네. 점도표에 대해서 내년에 3월 3%, 올해 2% 이것보다는 적정금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적정금리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열렸었던 전미경제학회에서 대학자들이 적정금리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되고 이번에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서 자, 금리 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적정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금리 산출 방식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네. 구식이 우리가 이제 화폐 수량설에서 MV 이퀄 PT에서 여기에 타임에 대해서 점입을 해가지고 네. 레이셔 그냥 M 닷 플러스 V 닷 이꼬르 P 닷 플러스 뭐 이렇게 T 닷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사실 그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건 이제 금융위 실물에 1대1 정도 사이드에서 금융위 실물에 원칙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을 적정금리라 얘기한다. 근데 지금은 금융위 실물보다 월등히 크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코로나에 의해 대체로 보면 금융 사이즈가 실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은데요. 네. 이런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피셔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돈이라는 것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돈은 이제 그렇죠. 이행껏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시청자의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돈은 국제사회에서 여성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그 뜻은 시청자를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야, 돈이 그 이렇게 변절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돈의 속성이 이렇게 이자가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추천하는 게 이제 한국경제TV 이제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하루가 다르도록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금융 사이즈가 실물보다 3배는 없기니까 정책 의지가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휘발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책 의향 지수를 나타내는 이런 것을 하는 적정금리 산출 방식이 테일러 준칙, 수정된 테일러 준칙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분께서 당신 무슨 얘기냐, 피셔 방식이든 테일러 방식이든 수정된 테일러 방식이든 중앙은행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금리를 자의적으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마이탈리스트 통화론자가 나옵니다. 통화론자는 두 가지로 이게 분리되거든요. 아마 이행껏께서 경제학 공부하실 때 루카스라든가 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196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을 원래 마이탈리스트인데요, 통화론자인데요. 현대 통화론자가 나왔거든요. 빚내서 더 써라 했던 이 행동주의파. 그다음에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책에서 많이 나오는 루카스,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비도론자입니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페드가 물가 목표치를 2%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7.9%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개입하지 말아라. 자, 인플레 타겟팅이 2%인데 7.9%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통화는 어떠냐? 현대통화는 이자와 성장률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다 하면서 이자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 올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율성을 배제시키는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사실 페드 입장에서 올해 6차례 이제 3월까지 포함 7차례 가면 하단 금리가 1.75%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지금 페드가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번에 경제 전망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2.1% 잠재 성장률을 하는데 이번에 1.75로 발표했거든요. 딱 이번에 6차례 추가적으로 올리고 3월까지 포함해서 7차례 올리면 하단선이 1.75로 나옵니다. 정확히 많이 떨어지죠. 정확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의 적정금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본다면 1.75. 그러면 사실은 올해 말에 2%, 내년에 점도표에서 3%는 굉장히 빠른 급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추세를 본다면 3월 달에 금리를 0.5% 올려야 되는데 0.25%는 역행적 선택이다. 그래서 주가가
생각만큼 그쵸. 금리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게 역행적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점도표 예상이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말이 나오는 대로 6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번처럼 스몰 스텝일 것인가 아니면 빅 스텝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빅 스텝, 뭐 베이비 스텝, 뭐 네. 노멀 스텝 이렇게 하는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때는 0.25%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네. 하고 0.5% 올리는 걸 빅 스텝이라고 예.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올해 6차례 더 올린다.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폭대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0.5%, 0.25%는 일반적으로 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하는 거죠. 이걸 노멀 스텝이다. 네. 정상적인 스텝이다. 그리고 요거보다 이렇게 넓게 가져간 것을 예. 빅 스텝이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보다 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게 가져가는 거. 자, ECB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0.1%포인트씩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 아기가 아장아장 간다 해서 네, 베이비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에 따라서 자 0.25%포인트를 넘어 스텝이라 하면 밑에 베이비 스텝, 넘어 올려 빅 스텝. 그러면 이제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가은 앵커께서 좀 이렇게 요즘 그 여가 활동으로 그 댄스를 배운다 그러는데요. 네. 스텝 바이 네. 스텝 뭐 그런 것도 네, 팝송도 네. 있죠. 스텝 바이 스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올리고 스탑하다. 그래서 고 한 번 올리고 좀 잠시 시장을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탑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올해 6차례 더 올린다. 올해 6차례 더 올리면 올해 정례회의가 2번 끝났죠. 그렇죠. 1월과 3월 끝났으니까 앞으로 6번 남았습니다. 6번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그 금리를 6차례 올리기 위해서 임시회를 거칠 사항이냐? 임시회 거칠 사항은 아닙니다. 그만큼 긴박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럼 6차례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차례 올린다, 더 올린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5월 달 6월서부터 계속 매번 회의가 올릴 때마다 0.25% 올려 있죠. 예. 근데 이거 부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부담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0.5%포인트 올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죠. 그건 뭐냐 하면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간치기 하는 거 이런 말 한번 프라핑 쇼라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장이 하기 위해서 0.5%포인트 올려서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는 이런 네. 방식으로 취하지 않겠냐 하면서 해서 우리가 고스톱 방식으로 한다면 6월 달, 9월 달, 12월 달이 경제 전망과 함께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경제 전망 점도표가 나오는 이때에 0.5%포인트씩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예상들도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하던 간에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추진됐던 출구 전략대랑 비교해도 너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콧물을 좀 흘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이게 코로나가 유행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항상 이게 아침에 방송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받는다 예.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하게 바람이 좀 차가워서요. 제가 좀 맞아요. 아침에 비염이 있거든요. 예,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래서 PCR 검사를 다 받고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접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사실 빚의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예. 나한테 부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일정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리냐 아니면 한꺼번에 확 올리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확 올리면 여유자금을 갖춘다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일종의 엑시트 스트래티, 출구 전략이다 예.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출구 전략은 여기 이제 단계가 1단계는 돈 뿌리는 걸 자꾸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죠. 전 앵커? 네. 맞아요. 이 앵커 이제 이렇게 해서 테이퍼링 되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서 다음 단계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줄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QT다는 표현을 쓰죠. 예. 곁들으면. 그럼 이제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교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2013년과 비교되는데요. 2013년에는 당시에 페드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이후에 예. 양적 완화 종료를 약 1년
10개월인 2013년 10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작년 9월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3월에 끝났죠. 그쵸.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6개월 만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금융위기 때는 1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던 테이퍼링이 이번에는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금리 인상 단계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됐던 2014년 10월 종료된 단계 금리 인상이 어떤 때 되느냐 하면 2015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첫 금리 인상이. 네. 그러면 2014년 10월 대비해서 2015년 12월 달이니까 약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됐죠. 근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월 말까지 테이퍼링이 종료되는데 3월 15일에서 16일 됐지 않습니까? 그쵸. 테이퍼링 종료 함께 테이퍼링 마무리되기 전에 금리를 올렸죠. 네. 그러면 상당히 뭐냐?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 되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브라드 총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야 된다. 원래 그 아웃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네. 이런 쪽의 얘기죠. 빨리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시각이 있는데 3월 달에 금리를 0.25% 가니까 그게 바로 역행적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보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게 출구 전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보면 2008년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이거든요. 예. 미국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문제가 돼서 자, 그동안 돈을 풀었는데 이걸 회수하려면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시스템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야 되는데요. 사실 체질이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네. 출구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테이퍼링 속도도 좀 늦추게 가야 되고 금리도 천천히 하이 거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QT라는 것도 2017년 이때 가서 단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출구 전략은 자, 코로나 2020년 페드 입장에서는 nobody knows 해서 종전에 볼 수 없는 위기였거든요. 예. 미국 경제 잘 나왔거든요.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렇죠. 엑스터널 샥이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샥일 땐 돈 왕창 풀어져 있죠. 무지한. 그래서 그때 임시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경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코로나, 전염병, 시스템 문제가 있을 때문에 인슐레이션 딱 네. 하면. 그래서 경제 격리시켜. 근데 백신 보급 때 뭐다? 붙여. 시스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왕창 풀렸는데 인프레 문제만 걷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인프레 문제만. 그래서 인프레가 1980년대 이후에 40년 만에 인프레가 최대 문제다. 걷어줘야죠. 인프레 걷어줘. 이게 네. 행오버 현상이죠. 행오버 현상은 뭐냐면 자, 이 앵커는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전날에 한상준 논설인이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는 네. 술을 왕창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숙취 현상이 나타나요. 예. 행오버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 말끔히 하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야지 한상춘이 이룰 수 있는 한국경제TV에서 네. 이룰 수 있는 컨디션이 소위 리질런스, 네. 그로스 리질런스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분에 거품 걷어주고 네. 그다음에 인프레 걷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네트워킹 효과 그다음에 심리 효과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인프레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인프레 기대 심리를 차단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져가는 게 금리 인상 천천히 가져가는 게 인프레 기대 심리를 차단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단기에 샥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단기에 올려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브라드 총재라든가 이런 측면이 또 점도표상에 나타나는 거 보면 상당히 뭐냐 매파적 네. 속성과 함께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빠르게 신속하게 출구 전략을 취하게 되면 좀 상황이 급해지는 게 미국보다는 신흥국, 특히나 지금 터키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지금?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그 페드가 금리를 인프레 잡기 위해서 단기에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는 예. 그 시기에 돈을 갚아야 될 때 갚아야 될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사실 금리 텐트럼이 우선되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2009년 미국의 그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그때 뭐냐 신흥국에서 네. 금리가 낮고 미국에서 돈 풀어.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요 빚이 모르고 돈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국가들이.
그게 대부분 다 10년 만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예. 자, 근데 돈을 꽂은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는 제로 저금리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변동금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려. 근데 뭐냐 단기에 빨리 올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입장에 취약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리 텐트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 12월 달에도 네.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프레자일 5 국가 취약 국가들이다. 자, 지금 이 앵커께서 미국에 가실 때 유리거울이 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프레자일 취약하게 깨지기 쉬운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깨지기 쉬운 5가지 국가를 얘기했던 것이 F5 국가. 거기에 2013년 대비해서 신 F5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들이 저기 나오는 이렇게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이런 국가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있잖아요. 터키, 그다음에 우리가 1대1로 참여해서 부채를 왕창 안 했던 국가들, 스리랑카, 네.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인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취약 국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금리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러시아도 3, 4월에 이때 당시에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역시 16일은 넘어갔습니다는 계속해서 디폴트 그리고 러시아가 선언한다면 모라토리엄 위험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에 상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버실 때도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돈 버는 것을 파지티브 매니지먼트, 파지티브 재테크를 하는데요. 지금 단기에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함께 자, 코스트를 줄여야 된다. 코스트 이렇게 빠지는 걸 줄여야 된다 해서 이걸 네거티브 매니지먼트거든요. 네. 부의 경영, 마이너스 부의 부의 경영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또 살펴보면 이미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리면서 또 개인 민간 채무가 상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금리를 더 올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네. 주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금리를 먼저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때 금리를 쫓아서 예. 올리면 사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3차례 올렸으니까 미국이 뒷차례 또 올려? 또 올리니까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라도 적정 금리를 한번 따져보면요. 네. 우리 보면 지금 수준에서 한 1.3%포인트 더 올려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현 정부가 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되는 게 민간의 신용갭을 너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신용갭이요. 사실 그 현 정부 출범 전에는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18.2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MZ세대를 이렇게 네.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네. 신정부가 그 출범합니다는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오늘 뒷그림에 그 편치만은 않은 이렇게 얼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경제정책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첫 실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이미 위험 수위가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MZ세대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소프트 랜딩 가계부채 대책을 좀 강구하실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준 대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